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적 시간입니다. 오늘도 묘사주의, 반묘사주의라는 제목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묘사주의 대 반묘사주의. 사울 크리키는 그의 첫 번째 책 고유명사의 논리에서 보편적 규칙 또는 명명의 필연성이란 무엇에 기반하는가 또는 어떻게 정당화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의적 역설은 우리가 불안한 경험과 마주치게 만듭니다. 회의적 역설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 나왔듯이 하나의 규칙을 따를 때 그것이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규칙을 따랐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것이죠. 회의적 역설. 하나의 규칙을 따랐는데, 플러스라는 규칙을 따랐는데 그것이 쿠스라는 규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회의적 역설은 우리를 불안한 경험과 마주치게 만든다. 즉 보편적 규칙은 그것의 내재적 필연성에 의해 결코 그것의 적용처럼 보이는 것에 장을 덮을 수 없다. 그 내재적 필연성이라는 건 내재적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재적 한계. 이 묘사주의에 그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라는 게 뭐냐면 모든 적용에 다 적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의 적용처럼 보이는 것의 장을 다 덮을 수가 없어요. 커버할 수가 없어요. 묘사주의에 대한 그의 크리키의 비판에서 크리키는 이름의 내재적 내용은 그의 필연적 방식으로 그의 참조의 장을 덮을 수 없다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증명한다. 뭐 그것의 적용의 장을 덮을 수 없다. 그것의 뭐 참조의 장을 덮을 수 없다. 같은 얘기죠. 미끄러짐이 있다는 거예요. 묘사주의에는. 묘사주의에는 어떤 그 속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어떤 이름이 속성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에는 반드시 미끄러짐이 있다는 것이죠. 즉 그것은 왜 그런 이름이 그런 대상을 지시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결코 정확한 답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왜? 미끄러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모든 적용 영역을 덮을 수 없는 규칙과 플러스라는 규칙을 따라서 계산을 했는데 그게 쿠스라는 법칙을 따라서 계산하지 않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겠느냐 이거죠. 적용 영역을 다 덮을 수 없어요. 그것의 모든 참조를 다 덮을 수 없어요. 이 이름이라는 게. 어디서? 묘사주의에서.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우리는 따라서 무서운 잉여의 실제 차원이 예고되는 틈새에 직면한다. 요거를 사울 크리키가 고유명사의 논리라는 이 책에서 지적한 것이죠. 즉 규칙에 적용해서 우리는 그 규칙의 적용을 다루는 것인지 완전히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인지에 대해서 결코 확신할 수가 없다. 내가 플러스라는 규칙을 따라 계산했지만 이것이 쿠스라는 규칙을 따라 쿠스라는 규칙을 적용해서 계산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확신하겠느냐 이거죠. 이름의 사용에서 한 대상이 이 이름의 의미에 의해 담겨진 모든 속성들을 소유할 때 우리는 이름에 고유한 지시 대상을 다루는 것인지 완전히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다. 그 속성들에 해당되는 그 대상을 다루는 것인지 아니면 그 속성들과는 상관이 없는 완전히 다른 것을 다루는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확신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체 강탈자들의 침입이란 영화에서 우주에서 온 인간 형상을 한 이상한 존재들이 인간의 모든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그들을 더욱 무서운 것으로 만든다. 똑같이 반유대주의에서 유대인들이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유대인들을 더 두렵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그 유대인이 갖고 있는 우리 평상시에 보여주는 그 속성, 사람으로서의 속성들, 그것이 유대인이란 이름이 그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그 속성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더 완전히 다른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것인지. 우주에서 온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우주에서 온 인간의 속성을 갖다가 서술을 했는데 그 이름이 그 속성들의 서술을 얘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우주에서 온 인간의 어떤 그 전혀 모르는 어떤 무서운 면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별시키는 단일한 특성인 X를 분리해내기 어렵다. 이게 이제 묘사주의의 한계다 이거죠. 묘사 이론에 대한 크리키의 비판의 주요 장점은 따라서 실제 장소를 그려내는 것이다. X의 장소. 이 묘사를 가지고는 이름이 설명하는 묘사를 가지고는 그 대상을 분리해내기가 어려운, 구별해내기가 어려운 그 실제 장소가 있다는 것이죠.
예, 묘사주의에는 그러한 그 실제 장소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즉 모든 것을 바꾸는 일련의 묘사들 너머에 있는 이 작은 나머지 잉여의 장소, 우리가 대상의 현실 안에서 대상의 실증적 속성들 속에서 헛되이 찾는 이 잉여, 예, 대상의 실증적 현실적 속성들 속에는 이게 없어요. 예, 그 헛되이 찾는 잉여, 이게 없어요. 이 모호한 차이의 장소를 그려내는 거, 이것이 묘사주의에 대한 크리키의 비판이라는 것이죠. 묘사 논쟁의 관건은 어떻게 왜 이름은 대상을 지시하는가이다. 묘사주의는 각각의 단어가 우선 의미의 담지자이고 일련의 묘사적 속성들을 의미하고 이 대상들의 이름의 의미작용 안에 담긴 속성들을 소유하는 한 세상 안에 있는 대상들을 지시한다고 대답한다. 네, 세상 안에 있는 대상들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묘사하기 때문에 그 이름은 세상들 안에 있는 대상들을 지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해는 따라서 확장을 소유한다. 이거는 대상에 대한 이해가 확장됨에 따라서 이 확장을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한계가 있으면 확장도 없다는 것이죠. 이해가 확장돼야만 확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따라서 확장이 소유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한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들의 집합은 이해에 의해 그것의 의미에 의해 묘사된 보편적 속성들에 의해 한정된다. 한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들의 집합은 이해가 넓어짐에 따라서 그 속성들도 확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반묘사주의는 한 단어는 최초 세례를 통해 한 단어 대상이 연결된다고 대답한다. 한 단어는 그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의 속성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 최초 세례와 연결돼요. 현실계 안에서의 과거의 최초 세례, 그 당시에 그 현실 속에서의 최초 세례라는 것은 최초의 이름을 부여했던 그 어떤 사건을 얘기하겠죠. 이 연결은 처음에 형성된 일련의 묘사들이 단어의 의미를 완전히 바꾼다 해도 그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정 불가능성의 정리를 발견한 사람을 괴델로 정의한다. 그런데 사실 이 정리는 그의 친구 슈미트가 발명한 것이고 그에 따른 그 정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슈미트를 살해했다고 하자. 이 경우의 묘사주의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묘사주의 관점에서는 괴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슈미트를 지시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의미의 이해 확장이 일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괴델의 정의로 알았는데 그게 슈미트의 정의였어. 이렇게 발견된다면 그러면 이제는 괴델의 그 결정 불가능성의 정리는 괴델의 것이 아니고 슈미트의 것이 되겠죠. 이것이 묘사주의의 관점. 이해가 넓어졌으니까, 확장됐으니까. 그런데 반대로 반묘사주의 관점에서는 상기된 묘사가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즉 최초의 괴델의 정의라고 하는 게 있었고 나중에 그게 슈미트의 정의라는 게 밝혀진다 해도 우리는 항상 괴델을 지시한다는 거예요. 최초 세례를 지시한다는 거예요. 괴델의 정리가 슈미트의 정리라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도 우리는 그 정리를 괴델에게 복속시킨다는 것이죠. 묘사주의자에게 있어 그 단어는 그것의 의미의 내적 필연성에 의해 대상을 지시한다. 그 내적 필연성이라는 게 속성의 한계죠. 속성의 한계. 반면에 반묘사주의자에게 있어서 단어와 단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단어와 대상을 하나로 연결하는 연결은 단어의 의미 안에 담긴 일련의 속성들로 근본적으로 축소 불가능한 이 외적 인과성에 의존한다. 외적 인과성. 달리 말해 묘사주의는 단어의 내재적, 의도적 내용에 대해 강조하고 의도적 내용이 있어요. 묘사주의는 대상을 갖다 속성을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도적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반묘사주의자는 전통의 외적인 인과사슬에 대해 단어의 사용이 한 주체에서 다른 주체로,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로 전승된 방식에 대해 강조한다. 단어가 세대와 주체를 망라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질 때 그 방식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바로 최초 세례에 있다. 상황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해석이 바뀌고 속성이 바뀌어도
동일하게 전승되는 이유는 바로 최초 세례의 그 이름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죠. 묘사주의 이론은 총칭적 개념들의 지시관계를 설명한다. 반면 반묘사주의는 고유명사의 작동을 설명한다. 뚱땡이다 그러면 그 뚱땡이라는 총칭적 개념에 총칭적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뚱땡이는 몸이 뚱뚱하다, 살이 쪘다, 사람들 보기에 비대하다, 뭐 여러 가지 총칭적 개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지시하는 거죠. 그런데 반묘사주의의 예는 뭡니까? 아까 나왔던 이름 슈미트다 그러면 슈미트는 고유명사죠. 고유명사의 작동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묘사주의는 그 속성, 의미, 이 실정적인 어떤 속성, 의미 이거를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의 고유명사, 그 대상의 고유성을 지시하는 거예요. 분류성 구분에 의해 문제를 해결한다고 주장하는 이런 해결책은 잘못된 실마리를 제시하고 논쟁의 진정한 쟁점을 보지 못하게 할 뿐이다. 묘사주의나 반묘사주의나 모두 지시관계의 작동에 대한 일반적 이론이라고 주장한다. 묘사주의에게 있어서 고유명사들 자체는 묘사의 단축어일 뿐이다. 총칭적 개념들을, 총칭적 속성들을 한마디로 말해주는 것일 뿐이에요. 묘사주의에 있어서 고유명사라는 것. 반면에 반묘사주의에 있어서 외적 인과사슬은 총칭적 개념들의 경우에도 역시 지시관계를 한정한다. 반묘사주의에 있어서 이름이라는 것, 고유명사라는 것은 총칭적 개념들의 하나하나의 그런 개념들, 속성들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아까도 나왔듯이 고유성을 지시하는 것이죠. 대상의 고유성, 유대인이라는 대상의 고유성, 또 신체 강탈자라고 불리우는 그 외계인의 고유성, 그 고유성을 지시하는 것이지 유대인이나 외계인의 어떤 이 현실적으로 보이는 그런 어떤 외적인 그런 총칭적 개념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다른 예를 들어보자. 어떤 대상을 금이라고 명명했다고 하자. 거기에는 일련의 묘사적 속성들이 연결되어 있다. 수세기 동안 인간 지식의 발전함에 따라 지금까지의 금에 대한 속성들이 금의 속성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자. 금의 속성이 이제 바뀌었어요. 이 경우 금은 예전에 동일한 대상을 계속 지시할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금은 우리가 과거에 그것에 부여했던 것 같은 속성들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금이라고 여겼던 것을 금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게 이제 반묘사주의적인 관점이죠. 속성들이 바뀌었으면 묘사주의에서는 그 옛날 속성은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속성은 그 이해는 확장돼야 되거든요. 이해는 변경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금이라고 이해했던 그 개념들, 그 속성들이 이제 금이라고 말하는 그 속성들로 변경돼야 돼요. 속성이 확장돼야 돼요. 그건 묘사주의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반묘사주의에서는 그렇게 확장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날에 금이었던 것을 지금도 금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실질, 어떤 속성이 우리가 금을 식별하는 수단으로 금에게 부여하는 모든 구별된 속성들을 가질 수 있을 것이나 이 실질은 금과 다를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사물에 대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즉 그것은 우리에게 예전에 금을 식별하도록 해주었던 모든 겉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금이 아니다. 왜? 이 실질은 최초 세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과사슬에 의해 금이란 이름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금과 유사한 어떤 속성을 갖는 어떤 금속이 발견됐다고 하자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금과 비슷하고 유사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예전에 금을 식별하게 해주었던 그런 겉모습들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실질은 최초 세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인과사슬에 의해 금이란 이름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반묘사주의 입장이죠. 바로 동일한 이유로 비록 고고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내일 일각수 신화에 따라 우리가 일각수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부합하는 동물의 과거 실존을 확인시키는 화석들을 발견했다고 해도 그것은 일각수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각수가 있었다는 걸 증명하지 않을 것이다. 이 거의 일각수, 즉 과거 실존을 확인시키는 이 일각수 화석들, 이것이 이제 거의 일각수인데 이것은 비록 그것이 일각수란 단어에 담긴 일련의 묘사들이 일치한다고 해도
그것이 일각수라는 신화적 개념의 지시 대상이었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다. 이게 반묘사주의적 관점이죠. 즉 욕망의 실현이란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마침내 우리가 현실에서 대상을 만날 때 그것은 환상된 욕망의 모든 속성을 갖는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아니다. 대상, 그것의 본질이 아니다는 거죠. 그것은 욕망에 의해 겨냥된 지시 대상이 아니다. 대상 A가 아니다 이거죠. 대상 A의 본질은 아니다 이거죠. 현실에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만날 때 그 대상이 내가 원하는 환상 속의 어떤 대상, 환상 속의 어떤 대상의 그 핵심을,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환상의 대상 A에 대해서 내가 겨냥하고 있는 그 지시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대상 A의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 대상 A는 아무리 우리가 대상의 속성이라고 묘사하고 이해를 확장시킨다 할지라도 미끄러지는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미끄러지는 부분은 속성을 초월해서 그 대상의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아주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이죠. 예,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상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락강이 말하는 대상의 본질의 차원은 결국 묘사주의가 아니라 반묘사주의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죠. 아무리 묘사해도 속성을 묘사해도 미끄러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본질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대상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예, 이 반묘사주의의 이 대상의 속성이 반묘사주의에 있는 거예요. 대상의 본질. 이게 반묘사주의의 대상의 본질이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제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